이 중에서 PER이 좀 비슷한 걸 좀 제가 찝어봤는데요. 23배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 밑에 보면 램 리서치 22배, 테라다임 21배. 비슷비슷하죠? 그럼 이럴 때는 뭘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주식 제대로 따라하기 PER 관련된 두 번째 시간, PER 실전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PER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사실은 PER을 그럼 실전에 어떻게 활용하고 좀 판단하면 좋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PER의 실전 활용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 초보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조금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 그리고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들로 일단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영상들, 이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영상들을 꾸준히 좀 보시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 이런 지표들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한 편 한 편 이렇게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이쪽 관련된 교육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훨씬 더 뒤에 단에 제가 얘기할 때 아마 훨씬 더 쉽게 따라와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PER을 실전 활용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주가 수익 배수. PER은 낮을수록 저평가 기업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실전 활용법이죠. 그래서 높은 기업, 낮은 기업 어떤 게 더 싸냐 그러면 그냥 낮은 기업이 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쟁사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코스트코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를 검색을 했더니 이제 경쟁사가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쭉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디스카운트 스토어 말고 더 윗단에서의 어떤 분류를 가지고 보면 여기 말고 또 다른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큰 단위를 쭉 뽑아보면 그 가운데 보면 PER이 쭉 있죠. 제가 이렇게 PER이 했는데 화면에서는 잘 보이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는 월마트가 40배, 코스트코가 43배, 그 다음에 타깃, 타깃이 18.9배, 달러 제너럴이 20.1배, 그 다음에 달러트리가 13.6배,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코스트코나 타깃 요 두 개를 좀 한번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 매출액이 크고 이익이 크면 클수록 PER도 높을 수밖에 없긴 한데요. 여기 보면 PER이 바로 이제 그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안에서 누가 더 싸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깃을 보면 18.9배, 코스트코는 43배. 그럼 둘 중에 누가 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타깃이 쌉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에 따라 판단 다시 해야 되는 건 뒤에 또 제가 실전 활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딱 요 지표만 있어요. 코스트코는 43배, 타깃은 18배.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그러면 타깃을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를 처음에 좋아서 막 골랐다가도 막상 다른 기업, 경쟁사, 경쟁업종 막 비교했더니 더 싸고 좋은 기업이 있네. 그러면 더 싸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트코를 보시면 주가 수익 배수가 최대 거의 한 40배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35.99배 이런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타깃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이 한 2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둘 다 보면 이제 같은 업종들이 보통 주가가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면 타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PER이 요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3배에서 20배 정도니까 7배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13배에서 20배 정도. 그러면 대략 한 30% 이상 그렇죠? 주가가 이제 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7배에서 35배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타깃의 주가 상승률보다는 좀 더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타깃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장률도 타깃이 코스트코보다는 더 좀 높이 나오면서 훨씬 더 빨리 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성장률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 순이익 성장률로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ROE라고 하는 지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29%고 타깃이 43%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ROE는 투자 지표 다음에 할 때 또 다룰 건데요. 코스트코는 29%로 성장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근데 타깃은 43%로 성장해요.
근데 성장률은 더 높은데 가격은 어때요? 타깃이 더 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디가 주가 상승률이 더 같은 기간으로 보면 높게 나올 거냐면 타깃이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의 변동이나 코스코가 어떤 이슈가 발생하거나 테마를 타거나 또는 뭐 M&A를 하거나 대형 어떤 호재가 있어서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와 가격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타깃이 성장률도 빠르고 가격도 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장률이 빠르면 가격도 높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겠죠. 근데 성장률도 높고 가격이 싼 기업이 성장률이 높고, 그러니까 보통인데 가격이 높은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을 걸로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 기업이다. 이게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는 실전 활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일회성 이익 때문에 PER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뭐냐면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 가지고 시가총액을 계산하는데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PER인데 순이익 위에 있는 이익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에서 기타 비용들을 뺀 게 순이익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낮죠.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뭘 빼서 순이익이 나오니까요. 근데 드문 경우 가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바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법인세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법인세라는 게 뭐 법인세를 덜 냈던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뭐 M&A 할 때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갖고 있던 자회사를 어떤 매각하거나 사업부를 떼냈을 때 중단손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장기간 이 기업의 손익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에요. 그 해에 딱 발생하면 해에 발생하고 그 다음 연도엔 안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튀었다가 요 이슈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이렇게 튀었을 때 요 시점에 PER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순이익이 올랐으니까 시가총액이 있고 순이익이 올랐으니까 PER이 낮아져서 마치 되게 저평가됐는데 예전에는 PER이 막 20배 거래했는데 지금 7배네? 빨리 사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이익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낮으면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럼 뭔가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구나. 그럼 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PER은 좀 보정해서 좀 다른 걸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례로 이제 쿠퍼라는 회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지표를 보면 PER이 7.5배예요. 되게 싸죠.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7.5배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지만 미국은 워낙 뭐 PER이 20배가 넘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한 자릿수 PER을 찾는 것들이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되게 낮은데 자,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재무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이 파란색이 영업이익이고요. 위에 이게 녹색이 순이익이에요. 자, 이 시점에 2021년도에 보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있는데 순이익이 엄청나게 뛰어 있죠. 이런 경우는 거의 99% 일시적인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021년도가 지나고 22년 되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이 파란색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순이익이 줄어들 거니까 PER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이해되고 있는 거죠? 자,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PER은 높아지겠죠.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PER이 7.5배라고 찍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업의 PER은 7.5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차트를 값으로 찍어 놓은 값을 보시면 여기에 법인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수익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과거 여기 2020년도 데이터들 있죠. 2,800만 달러 이 형태대로 다시 줄어들어서 없어질 거예요. 2022년도에는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이익이 지금은 2916 이렇게 해가지고 29억 달러 이렇게 찍혀 있지만 과거처럼 10분의 1로 쭉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PER이 어떻게 돼요? 지금의 7.5배가 아니라 한 4, 50배 정도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PER은 7.5배가 아니라 한 4, 50배 되는 PER이라고 봐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이 순이익을 계산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뭔가 대략 퉁쳐서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냥 요 영업이익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환산으로 보면 477이잖아요. 요 477에 4억 7,700만 달러의 시가총액을 계산한 PER로 계산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순이익을 보정해서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자세하게 하려면 요 영향까지 다 해서 순이익을 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 요거를 일단 체크하시는 게 PER 실전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딱 높으면, 순이익이 영업이익 높으면 일시적이구나. 이거 딱 간파하는 게 실전 활용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향후의 이익 성장률을 반영한 PER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앞에서 타깃하고 코스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타깃 자체가 PER이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타깃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제가 반도체 회사 요즘 뭐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ASML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 경쟁사를 제가 쭉 뽑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PER이 좀 비슷한 걸 좀 제가 찝어봤는데요. 23배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자 여기 뭐 이모티콘을 하나 넣었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램 리서치 22배 하나, 밑에 보면 테라다임 21배, 그러니까 대략 21배, 22배, 23배 비슷비슷하죠. 그럼 이럴 때는 뭘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요 PER을 예상 이익을 가면, 그러니까 이익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익 대비 시가총액인데 현재는 PER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23배, 22배, 21배. 그럼 기장 봤을 때는 테라다임이 제일 싼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제일 비싸네. 그럼 나는 테라다임 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익이 그 다음 연도에 얘가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 PER 값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핵심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포워드 PER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익이 몇 %가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PER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익 성장률을 감안한 PER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전에 활용할 때는. 그래서 이 성장률을 감안한, 향후의 성장률을 감안한 PER을 보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표가 바로 PEG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뭐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이제 피터 린치가 많이 활용했던 지표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피터 린치 대가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의 투자법이랑 그런 투자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EG잖아요. 아까 PER은 P와 E의 비율이고 얘는 P와 E니까 PER은 맞아요. PER과 뭐의 비율이라면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뒤에 G가 그로스거든요.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을 얼마나 성장했느냐, EPS가 성장했느냐로 나눠서 그걸로 비교해서 PEG라는 값을 가지고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이 세 개 종목이 있잖아요. 자, AMAT, 그 다음에 뭐 랩리서치, 테러다임 있으면 주가도 있고 현재 PER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까지의 연환산 기준의 EPS가 5.8달러 뭐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제가 2021년도 연간 기준으로 할까 했더니 조금 더 길게 봤어요. 그래서 22년도 예상치라고 되어 있는 EPS를 가져왔더니 AMAT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8달러, 이렇게 뭐 랩리서치가 33달러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로 계산하면 포워드 PER이 어떻게 바뀌냐면 17, 17.6, 17.8이 돼요. 포워드 PER은 뭐냐면 미래 이익을 가지고 시가총액 또는 주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PER은 뭐냐면 요 기준을 가지고 현재 주가를 계산한 PER이고, 포워드 PER이라는 거는 미래 EPS, 그러니까 얘 대신에 5.8달러 대신에 8달러를 쓰니까 더 높아지니까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MAT는 23.7배에서 17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 개 비교해준 PER이 뭐가 제일 낮아요? AMAT가 제일 낮죠. 아까 현재로만 보면 AMAT가 제일 높고, 포워드, 성장할 수 있는 EPS 값을 예상해서 넣었더니 AMAT가 오히려 제일 싸요. 근데 사실 완전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서로 보면 17.0, 17.6, 17.8 이럴 때 PEG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요것들을 좀 구분해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EPS 성장률을 사실 원래는 좀 더 장기 성장률을 써야 되는데요. 요 성장률만 제가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이 39.7%, 얘는 25.7%, 얘는 19%.
그래서 요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누면 이 PEG라는 지표가 0.6, 0.86, 1.12. 그러면 뭐가 제일 낮아요? AMAT가 제일 낮죠. 0.6이니까. 그러니까 PEG라는 지표나 PER라는 지표나 다 낮을수록 싼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지표는 무조건 낮을수록 그냥 좋은 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니까 무조건 제일 싼 게 낮은 게 제일 싼 겁니다. 그래서 요 지표를 반영해서 보면 AMAT가 현재 성장률 대비 가장 싼 주식이 되는 거죠. 그냥 PER로만 볼 때는 가장 비싼 주식이지만 성장률을 감안해서 볼 때는 훨씬 더 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MAT 주식이 램리서치나 테러다임보다 주가와 PER도 현재도 높이 평가받고 더 잘 오르고 하는 현상들이 이런 미래에 있는 성장률 값들을 반영해서 시장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좀 이렇게 불안기에 들어간다던가 뭐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미래는 다 필요 없고 현재 얼마 벌어 막 이런 데로 훨씬 더 집중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런 성장률을 반영한 이런 PER을 PEG라는 지표를 가지고 보시면 PER을 실전 활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매출 이익 규모가 크면 일단은 경쟁사 대비 PER 분명히 높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테러다인이 21배고 램리서치 22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매출액 기준을 보세요. 그러면 얘는 146억 달러고 얘는 34억 달러예요. 거의 5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램리서치가 매출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PER도 더 높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 자체가 더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PER이 똑같지 않고 더 높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이익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은 기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뭐 독점력 이런 것들이 강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클수록 PER이 경쟁사 대비 높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PER 판단할 때 실전에서는 반드시 향후 EPS 성장률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걸 반영한 지표가 PEG라는 지표인데 요 피터 린치는 이 PEG 지표가 0.5 이하면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배 정도는 적당합니다. 요걸 넘어가면 매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 0.5라는 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PER이 성장률 있잖아요. 내년 성장률 대비 절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률이 퍼의 2배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퍼가 20배예요. 그러면 향후 성장률이 40%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2배잖아요. 그러니까 0.5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면 PER이 20배라 하더라도 비싼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성장한 PER이 처음에는 20배라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뭐 16배, 12배 이렇게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서 가지 않고 주가도 그 속도대로 상승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실전에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은 일단 적자 기업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래서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경쟁사를 이렇게 쭉 보면 PER에 보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찍혀 있는 회사 있죠. 마이크로베스트 홀딩스 마이너스, 퓨어셀 에너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PER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대비 시가총액 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찍혔는데 사실상은 뭐 NA라고 보는 게 더 맞죠. 예. 그래서 적자인 기업은 PER로 계산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앞에서 보면 적자인 기업인데다가 현재 재무 안정성도 빅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고 독점력이나 성장성도 아직 뭐 높지 않아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꼼꼼하게 기업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기업인 거죠. 단순히 주가가 9.98달러라고 해서 막 가격 자체가 싸니까 10달러 미니까 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자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일단은 PER 적용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얘기는 적자가 오래 지속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다. 이거가 첫 출발점이에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흑자로 턴하면 많이 오르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 눈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일단 적자가 오랫동안 기업들은 막 주가가 막 크게 출렁거리더라도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아마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영업 외 손실로 적자를 기록한 경우. 반대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순이익이 높아진 경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일시적으로
회사가 뭘 처분하면서 발생했더니 벌금을 맞았다든지 뭐 과태료를 맞았던 이런 것들, 법인세가 뭔가 문제가 돼서 한 번에 처리해야 됐다던가 뭐 자산을 뭐 손상이 나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됐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걸 제외한 이익 또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하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가지 포인트는 적자 기업 중에 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기 변동형 기업. 경기 변동형 기업이 뭐냐면 이제 주로 뭐 에너지 기업들, 철강 기업들, 자동차, 조선, 뭐 해운, 물류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흑자와 적자를 대부분 다 반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일 때는 PER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변동형 기업, 일단 적자 기업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큰 원칙이고요. 경기 변동형 기업에 한해, 경기 변동형 기업은 나중에 흑자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업이 적자일 때는 그때는 뭘로 봐야 되냐? PER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PSR,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비교하는 비율. 이것도 다음에 투자 지표로 제가 한번 다룰게요. 그래서 PSR로 보거나 EV EBITDA나 또는 PCR, 캐시플로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가지고 밸류에이션하는 이 지표를 가지고 현재 싸냐 비싸를 평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업 초창기 고성장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잠식이 되거나 이런 경우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극도로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상당히 많이 잘 조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자가 막 5년씩 10년씩 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상장 폐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 초기 고성장 기업들 신규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의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우버라든지 뭐 리프트라든지 뭐 또는 핀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다 뭐 어펌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성장률은 되게 높아요. 매출의 성장률이 막 50%, 80%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전히 아직은 적자예요.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한 투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집행하고 인력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의 성장률에 비하면 이익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역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PCR이나 PSR이에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영업활동 현금이 먼저 흐름이 되면 이제 그걸로 계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PSR로 이런 사업 초창기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더라도 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적자 기업은 해서도 안 되고 투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활용법 하나 남았는데요. 대규모 투자나 성장기, 초창기 기업,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여기 조금 확대를 해왔는데, 뭐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보시면 2018년, 2019년도 기준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적자고 순이익도 적자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PER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 하나도 투자할 수 없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2020년도 돼서야 흑자로 전환했거든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테슬라가 보시면 2018년도에 보면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있잖아요. 20억 달러가 이미 이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고성장하는 초창기 IP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먼저 턴을 하고 나면 이익도 나중에 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재무상태표의 손익계산서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것에서 이제 사실상 현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줘서 영업은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순이익은 적자지만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일 수가 있거든요.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뭐 테슬라나 뭐 우버나 또는 뭐 에어비앤비는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흑자를 전환한 다음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투자하실 분들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턴하는 분기 기준으로 턴할 때 사시더라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러면 뭐 더 주가가 낮은 수준의 적자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어떤 기업들은 정말 망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진짜 잘 되는 회사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 투자의 어떤 그 기간이나 확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이 PCR이라고 하는 지표는 이런 사업 성장 초창기 기업이나 뭐 대규모 투자나 M&A에서
그런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한 기업들에 적당한데 요거는 영업활동, 요 C가 캐시플로우예요. 이 캐시플로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 이건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감가상각비 있는 기업들이 잘 맞고 사업 초창기 기업들은 적자라 하더라도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면 순이익이 적자라 하더라도 투자 시점을 좀 잘 잡아서 투자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전 활용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핵심 포인트와 함께 이런 그 실전 활용법을 실제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보시고 계속 응용해다 보시면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주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더 좀 이렇게 발전하시고 투자에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